408쪽. 통상 수교 거부 정책.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통상 수급의 정책? 거부 정책? 흥선? 대응구. 일단 머릿속에 흥선 대응구에 들어가 있어야 돼. 통상 수교 거부 정책. 하나씩 보겠습니다. 병인 박해. 자, 이거 보세요.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먼호, 병인 양효, 오페르토, 더굴 사건. 하나씩 보겠습니다. 병인 박해 보겠습니다. 1866년 1월이고요. 자, 프랑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또 활동을 하고요. 천주교 교세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위협을 막고자 프랑스 선교를 통해 프랑스와 교섭을 시도했더니 러시아나 미치고 있습니다. 프랑스 선교사들이 와서 포교 활동을 하게 된 그 배경에는 러시아의 남하를 막고자 프랑스 힘을 빌리려고 하는 거였으나 이게 흥선대원국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 국내 유생들이 천주교 탄압을 주장합니다. 그러자 프랑스 신무 포함한 많은 우리 신도들이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게 일명 병인 박해라고 합니다. 박해, 종교적인 목적을 또는 이유를 들어서 탄압하는 걸 우리는 박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영양, 병인 양효의 구실로 되었습니다. 자, 병인 박해 이후에 병인 양효로 한번 바로 가볼까요? 오른쪽에, 오른쪽 상단에. 자, 박해 받는 거 보겠습니다. 프랑스 선교의 처형을 구실로 조선을 무력으로 침공. 극동함대 로즈 제독이 이끌었다. 로즈에 밑줄 그었습니다. 로즈. 왜냐하면 미국은 로저스야. 한 페이지 넘겨봐. 미국 신미양에 넘어봐봐. 신미양요 둘째 줄에 로저스 제독 밑줄 그어. 가장 기본적으로 한정파는 게 로즈, 로저스를 구분해야 돼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요. 병인 양효 때 로즈 제독이 이끄는 7척의 군함이 파견되어서 강하읍을 점령. 강하가 점령되면 한강으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반나절이면 경복궁 앞에 도달할 수 있어요. 진격하려 하였다. 이때 한강을 봉쇄하고 강하부를 점령하고 예규장각을 소각했다. 예규장각 소각 밑줄 긋습니다. 별표 잡습니다. 예규장각은 누가 설치했습니까? 물어봅니다. 정조 때입니다. 정조 때 예규장각을 설치했습니다. 내규장각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창덕궁에 있습니다. 내규장각, 예중각 중요한 문서를 갖다가 보관하는데 혹시 궁궐에다 모두 모아놔버린다면 궁궐이 불타거나 혹시 어떤 사변이 발생한다면 모두 다 소실될 수 있다. 그걸 분리시켜서 만든 게 예규장각, 강화도에다 안전하다고 생각한 강화도에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의계가 약탈됐다. 자, 의계에 또 밑줄 그어야 됩니다. 의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꽤 크죠. 왜? 이미 예규장각은 이미 나와버려서 출제됐어요. 몇 년 전에 출제됐고 의계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 보겠습니다. 의계란 것은 왕실의 행사를 갖다가 컬러풀하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요즘 치면 사진을 찍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책으로 만들었다. 대응갑니다. 한성근의 부대가 문수산성에서, 문수산성 밑줄 그었습니다. 서울로 진격하던 프랑스군을 방어했고 양원수 밑줄 그었습니다. 양원수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방어에 힘을 보탰다. 이때 프랑스 군인들이 예규장각의 문화재를 비롯하여 서적 즉 의계 등 병기들을 약탈해 갔다. 이걸 병인 양해라고 합니다. 다시 좌측에 오페르토로 가볼까요? 오페르토 도굴 사건. 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으로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의 통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제너럴 셔먼 상선에 밑줄 그을까요? 군함이 아닙니다. 이거 군대가 아니에요. 상선이에요. 요구사항은 뭐죠? 통상입니다. 통상 밑줄 그었습니다. 평안도 관찰사 박규수 밑줄 그었습니다. 박규수는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쓴 박지원의 손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에 개화운동의 최고의 선봉자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박규수입니다. 왜? 박규수의 제자가 여러 명 아시는 김옥균 같은, 박용효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 박규수의 제자들입니다. 훗날 갑신정비를 일으켰던 선생님이라고 하셔요. 그분들의 선생님이 박규수입니다. 자, 박규수가 정부의 통상 거부 정책에 따라서 거절합니다. 정부에 일단 거절인 부분이 있는 거고요. 박규수 자체는 일단 서양이나 일본 세력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생각이 아닌 이 사람은 청의 문화를 수용하지 않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박규수입니다. 그래서 박규수를 친청 민비 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짝 적어봐. 뒤에 또 얘기할 거예요. 친청 민비 세력의 박규수는요.
친청, 청나라와 친하고 민비 세력의 예교 파트를 서포트하는 대표적인 인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원들이 난동을 피웠고 평양 관민들이 저널 셔먼을 송하겠다. 자, 얘네들은요 상선에다가 대포를 장착해 와요. 통상을 거부해요. 그랬더니 상선에 대포를 가지고 평양에다가 포탄을 날려요.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저녁에 야암을 틈타서 배에 침범해서 배에 불을 지르고 밖으로 뛰쳐나온 미국 상선 직원들을 칼로 찔려서 다 죽였어요. 이게 저널 셔먼 사건이에요. 이게 원인이 된 게 뭐예요? 이제 미국의 신미양요로 넘어가요. 한 페이지 넘겨가겠습니다. 신미양요 1871년. 자, 저널 셔먼 사건을 비밀로 통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조선의 거부, 충돌, 셔먼어가 침몰되었습니다. 이를 구실을 미국의 로저스 미칠 고점이 로저스 제독은 5자의 군함을 강화도로 공격했습니다. 미국 함대 콜로라도호에 미칠 것입니다. 배 이름이 콜로라도호입니다. 강화도의 초지진과 덕진진 미칠 것입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별표 하나씩 합니다. 초지진과 덕진진을 점령 공격해 오자 어제연에 미치고 어제연의 별표 3개 갑니다. 그때 당시 최고 책임자가 어제연 장수입니다. 어제연 등 조선의 수비대가 광성진과 갑곶에 미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입니다. 광성진과 갑곶 등지에서 이를 격퇴. 미군은 수자기를 탈취해갔다. 격퇴했다고 하는데 실은 격퇴가 아니고요. 우리 강화도에 있는 우리 수비군들이 전멸했어요. 근데 우리가 항복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미군 애들은요. 배에서 육지로 내리다가 약간 다리 헛디뎌 기스난 애 이렇게 접질린 애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총알이 스쳐 지나가서 여기에 기스난 애 하나 딱 2사람 뿐이야.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약간 우리가 조롱을 당해요. 신미양요 때. 왜? 미국 애들하고 싸울 때 우리 강화도에 설치된 포를 갖다가 발표를 해요. 근데 유해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근처도 가지 못해요. 한 150m 전방에 떨어져요. 그래서 그네들이 전부 다 배에서 지네들 한 포 사격도 하지 않으면서 밖에 나와서 전부 다 말장난해요. 우리를 굉장히 좀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 중에 뭐냐면 자기네 나라 가면 박물관에 있는 무기들이라는 거야. 야, 우리 동네 가면 박물관에 있는 무기들이 와서 봐봐봐. 자, 떨어지지? 100m지? 150m 노도지? 지들은 400m, 500m 유효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야, 우리 한번 때려봐. 어디가 때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 포를 정확하게 강화도 육지 내륙에 때린 게 아니라 이게 강화도라면 여기 큰 이렇게 언덕이 있을 거 아니야. 바닷물이 출렁거릴 거 아니야. 그지? 여기 다 돌로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포가 장착돼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어디에 때려? 얘들이? 여기에 때리는 게 아니라 여기를 때린다고. 이게 무너진다고. 사람하고 포가 같이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웃어. 얘들이 막 비웃는 거야. 우리는 희생당해서 죽고 떨어지고 난리 법석이 났는데 미군 애들은 여기서 한 포 사격 때리고 자기네 나라의 박물관에서 본 무기다. 우리를 굉장히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신미양해. 좀 창피한 부분이에요.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이게 신미양해입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고 버텨요. 그래서 그네들이 물러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봐보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형선대원군이 하는 게 있어요. 봐봐요. 병인양의 신미양은 다 실은 우리가 진 전쟁이에요. 실은 우리 군이 다 죽었어요. 희생됐어요. 이때 척하비를 나오는 게 이겁니다. 척하비를 건립이 아니라 만들기 시작해요. 척하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신미양해 때는 척하비를 전국에 설치하게 돼요. 전국의 주요 도시망 중요한 지역에 설치하기 시작해요. 척하비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양이 침범, 기전 즉하하면 주와 매국이다. 이런 단어를 써요. 네.
우리 책에 나와 있나 모르겠다. 안 나와 있군요. 자, 봐볼까요? 서양의 오랑캐자입니다. 서양의 오랑캐가 침범합니다. 우리나라를. 강화도를 침입했어요. 서양애들은 왜 강화도를 침입해 올까요? 하필. 강화도는 백기를 통해서 서울 한강까지 갈 수 있는 직통로예요. 예전에는 강화도 우리의 가장 안전한 거였었어요. 고려시대와 조선이 가장 안전한 것이 강화도였죠. 왜? 거의 대부분 중국 쪽에서 건너온 애들은 거의 해군력이 떨어진 애들이거든. 특히 여진족, 거란, 훗날, 몽골 이런 애들은 거의 수군이 없거든요. 중국 오리지널 애들은 수군이 있어요. 훗날 명나라, 당나라 이런 애들. 근데 우리는 명나라, 당나라 애들은 어떻게 관계 괜찮아요. 굳이 전쟁할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나당 전쟁에는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강화도가 안전한 것이었어요. 수군이 없는 애들이니까. 근데 얘들은 배를 가지고 다니는 애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한반도를 봤을 때 서울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어디겠어요? 육지에서 상륙에서 걸어가게 되면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쪽은 어떻게 한참 걸어와야 한다고. 지금 좀 비행기라든가 뭐 교통수단이 좋은 시절이 아니잖아요. 강화도만 하는 게 좋은 게 없었어요. 예전에는 안전한 동네에서. 근데 이쯤 되면 어떡해요? 가장 불편한 동네가 강화도가 돼버린 거예요. 한강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자, 다시 갑니다. 이때 승리하고 난 다음에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걸. 그리고 신미양요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전국에 설치하게 됐다. 봐. 양이 침범, 서양의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비전, 싸우지 않을 수 없다. 싸우지 않을 수 없다. 싸우지 않을 수 없다. 이건 매국 주화, 하의를 하는 것은 싸우지 않고, 비전, 싸우지 않고 주화, 하의를 청하는 것. 즉, 이 하의를 청하는 것은 곧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진배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싸워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시험에 나온다고. 요거 시험에 나온다고. 척합의를 물어본 게 아니라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걸 물어본다고. 척합의가 언제쯤 만들어지고 언제쯤 세워졌는지 요것만 가지고 계속 출제하니까 보셔야 되고. 앞에 다시 나옵니다. 빠진 게 하나 있어요. 408쪽 아니 409쪽 오페르트 도굴 사건 봅니다.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두 차례에 걸쳐 통상을 요구하였다. 조선이 거절. 독일 상인 오페르트는 부장품을 통한 통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프랑스 신부 페론과 미국인 제킨슨의 지원 아래 사이나호를 타고 가야동에 소지하고 있는 흥선대군 생부인 남현군의 묘를 도굴하려 실패하였다. 이때 이후에 영향, 서양인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었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강화됐다. 여기 남현군 흥선대군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묘를 누군가가 도굴하려고 했다. 유교 국가에서는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니죠. 굉장히 반감을 사기 쉬운 문제, 반감을 사기 좋은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하죠. 이렇게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순서를 물어볼 수 있어요. 병제, 병오신 이렇게 암기하세요. 앞글자만 딴 거예요. 지금 현재 병제, 병오신, 병제, 병오신, 병제, 병오신. 붙여봐요. 여기 제너럴 시어머노 오페르토 도굴 사건. 병은 뭐죠? 병인? 그랬더니 서양놈들이라서 난을 피웠다. 병인 양요. 신미 양요. 신미 양호는 이렇게 원이 되는 거고 이렇게 원이 되는 거고. 그죠? 얘들 공통적인 목적은 뭡니까? 통상 요구. 통상 요구. 거의 대부분 1860년대에 요구하는 것들은 통상 요구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412쪽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갑신정변, 갑오개혁 우리가 문물을 받아들이다 보면 매주시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매주시는 1867, 1868년에 이렇게 완성이 되는 법들인데요. 매주시는 일본은 지금까지 막부 정권을 유지했던 정부입니다. 자, 위에는 뭐가 있죠? 쟤네들 말하는 천황이 있죠. 왕이 있죠. 왕이 있습니다. 막부란 얘기는 군사정권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로. 네. 군사들이 권력을 잡았다. 우리 고려시대 뭐가 비슷한 거 뭐 있어요? 무신,
정권을 흡사한 것들이에요. 천황은요. 천황은 있는데 허수아비지. 고래 무신 정권식이 왕과 흡사하잖아요. 자, 메이지 시즌. 자, 봐보시죠. 하급 군인들이 반란을 깼어요. 반란을 깼어요. 그리고 다시 지네들이 막부를 잡으면 되느냐? 막부를 안 해요. 막부를 하지 않고 이 하급군인들이 이 권한을 천황에게 넘겼다고, 이관했다고요. 기존의 권한을 전부 다 이관해버렸어요. 얘들 다 넘겼어요. 천황의 시대가 왔다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게 메이지 유신이에요. 유신,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걸 취하는 거예요. 옛 제도를 버리고 새로운 걸 취하는 거예요. 첫 번째 봐보겠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 어떤 얘기나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이하쿠라, 이토 히로부미 등이 중심이 되었다. 아는 인물 누가 있어요? 이토 히로부미. 얘들이 요애들이에요. 막부 정권들이 쿠데타를 통해서 자기 상급자들을 아웃시켜버리고 지네들이 권력을 잡고 개혁의 중추 역할을 하겠다. 중심이 되었다. 서양 문물을 시찰하고 근대화의 밑바탕이 되었다. 한번 보겠습니다. 메이지 유신은 우리나라에 이 내용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갑진정변과 갑오개혁에 우리 친일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 메이지 유신을 갖다가 롤모델로 잡아요. 롤모델. 도대체 어떤 거 있게 롤모델인가? 메이지 유신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입헌 군주제를 주장해요. 군주, 왕의 제도를 인정하겠다는 거지. 입헌, 헌법을 세운다는 얘기잖아. 다르게 표현해보죠. 군주권을 무한대로 주는 게 아니라 제한하겠다는 거지. 이거 주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단체들은요. 우리나라에 서재필이 주동이 되어 있는 독립협회 같은 애들이 제일 먼저 주장해 봐요. 입헌 군주제지. 이건 시험 요소입니다.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야 지금 현재? 메이지 유신에서 가져왔다는 얘기지 쉽게 얘기해서. 서재필 같은 김옥균 같은 세력들, 박영애 같은 세력들, 서광범 모든 세력들이 전부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입헌 군주제로 가겠다는 거지. 두 번째. 신분제도를 타파하겠다는 거야. 문벌을 타파하겠다. 신분제를 갖다가 없애겠다는 거지. 다 개혁파들 주장이에요. 갑신정변 세력들 주장이에요. 지금 이게 하는 게 뭐죠? 서양식화 되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쭉 정리하면 이걸 뭐라 불러? 이걸 개하라고 부른다고? 개하. 개하를 따라가고 있다고. 개하를 따라가고 있다고. 즉 서양식화 되고 있다고. 입헌군주제, 문벌타파지. 하나씩 다 지은 거예요. 서양 애들이 지금 잘 되는 이유는 뭐죠? 자본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자본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장 안 좋은 게 뭐예요? 세금 내는 게 가장 불평불만이 많지. 있는 놈의 새끼들은 세금을 안 내고 없는 백성들만 세금 왕창 걷어가잖아. 그치? 왜요? 있는 애들은 권력을 위해서 토지대장에 등록하지 않잖아. 시군구청에 등록을 하지 않잖아. 요즘 말로. 그리고 수학량에 따른 세금을 내잖아. 공무원과 어떻게? 끊임없는 줄다리가 이루어지냐. 이때 처음 뭐가 나온 거야 지금 현재? 일본의 메이지 지주법이 나오고 우리나라 지주법에 문제 처음 나와요. 188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 나와. 갑신정변 누가 일으켰어요? 서재필, 김옥균 다 가져오잖아. 지금 일본 메이지 거 다 가져오는 거야 지금 현재. 자기들이 새롭게 만든 거 없어. 이거 가져오는 거 롤모델이 여기니까. 가장 또 신경 써야 할 게 뭐겠습니까? 국방력이지. 국방력을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징집제가 처음 등장한 거예요. 성인 남자들의 무조건 다 군대 가야 되는. 우리 조선에 뭐가 비슷합니까? 양인, 개병제 비슷한 제도를 가져온다고. 여러분이나 저는 전부 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어떻게 징집에서 갔다 온 사람이야. 물론 여기 뭐 하사관 이상에 지원해서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들 이해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징집병을 하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저께 월급이 내년에 50얼마나 오른다면서요? 병장들 월급이요. 부러웠습니다. 선생님 병장 월급 4,800원. 1시간 알바비도 안 나왔어. 한 달에 월급이 그랬어. 훈련소 갔더니 이병 훈련 받고 있는데 한 달 지나니까 1,750원. 한 달 동안 월급이. 병장 달아도 4,800원. 오른 게 3,000원밖에 안 올랐어.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야 나 군대 다시 가면 안 될까? 오치 얼마 준다는데? 하세요. 아,
시크하게 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 많이 좋아졌죠. 자, 여러분들 여기 징집제입니다. 이게 전부 다 메이지 유신 때 나온 건데 언제 우리가 다 나온다고요? 갑신정변과 갑오객을 다 하나씩 다 받아들인다고. 그럼 기득권을 가진 세력도 이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지. 그럼 유생들과 개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난다고. 이게 이제 우리 갑신정변, 갑오객이 나타나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 잡으셔야 돼요. 메이지 유신 하나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12쪽에 하단부에 강화도적부터 한번 갈까요? 강화도적부터 하나씩 가겠습니다. 조일, 수호, 족이라는 말을 같이 씁니다. 네. 조일, 수호, 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일, 한 번씩 보겠습니다. 판서를 좀 줄이기 위해서 책을 보면서 좀 수업을 할게요. 네. 친구들이 선생님 판서가 많아서 다 적어야 되는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일, 수호, 조규 체결 1876년 이건 연도를 외워야 돼. 네. 강화도 조약 또는 조일, 수호, 조규 세 가지 단어를 다 알아야 되겠죠. 강화도 조약, 조일, 수호, 조규 1876년 보겠습니다. 조일, 수호, 조규 보겠습니다. 1876년 거기 2월 7일이라고 한번 적어주실래요? 2월 7일 2월 7일 왜냐면 2월 달에 맺고 5개월 뒤에 오른쪽 보시면 부록을 하나 더 만들어. 이걸 구분하라는 얘기야. 이게 2월이고 이게 7월이에요. 다시 내려가 보세요. 배경 흥선대원군이 몇 년에 하야했죠? 아까? 73년에. 자, 하야 이후에 고종이 친정이 이루어졌다. 고종이 친히 정치를 했다는 뜻이지. 예전에는 아버지 때문에 친히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민씨가 집권했다. 자기 부인 민씨가 집권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뭐야? 이 시기에 권력자가 3명인 거야. 고종임금, 그의 부인인 민씨, 그 다음에 아버지. 아버지는 일단 아웃된 거야. 근데 민씨하고 이제 고종이 권력 다툼이 시작된다고요. 네, 희한한 일입니다. 네. 통상계하론이 대두됐다. 이때 통상계하론이 대두됐다. 내용, 일본의 운요호가 무력 시위를 통하여 통상수교를 강요하였다.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거부합니다. 거부했더니 어떻게 해요? 얘들이 발포를 해서 강화도를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강화도를 초토화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사항이 있겠죠. 서울로 쳐들어갈까요? 한강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조약을 하나 맺을까요? 이렇게 협박이 들어왔겠죠. 그 맺어진 조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강화도 조약입니다. 자, 내용 한 번씩 보겠습니다. 조일, 수호, 조규. 제일 밑에 박스입니다. 1876. 첫 번째, 기억번.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문호가 개방되다. 최초만 몇 줄 보면 돼. 네. 최초의 조약이다. 두 번째, 불평등 조약이다. 불평등 몇 줄로 보면 되겠지. 도대체 뭐가 불평등인데요? 내용 잡아보겠습니다. 조차지를 설정했다. 무상으로 장기 임대하는 겁니다. 토지를요. 토지라고 하지만 실상 어떤 지역이 되겠죠. 어느 특정 지역을 장기 임대하겠다는 거예요. 네, 장기 임대. 저 정도 어느 정도인데요. 조차지는 통상 99년을 돈 한 푼 안 주고 가져가는 거예요. 빌려 쓰는 거예요. 요즘에 TV 연일 나오는 뉴스가 홍콩 뉴스죠. 그죠? 홍콩에 범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홍콩 애들이 지금 싸우는 이유는 홍콩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재판을 중국에서 가겠다는 거예요. 중국 사회주의법으로 헌법의 기준으로 형법을 단죄하겠다는 거지. 홍콩 애들은 민주주의 국가 영국 제도에서 성장한 애들이지. 중국 애들하고 이데올리 자체가 다른 애들이잖아. 왜 영국 식민지 살았던 애들. 이때 중국이 아편 전쟁에서 실패하지. 그리고 홍콩 반도, 주릉 반도를 갖다가 99년 동안 조차지해버렸다. 그래서 99년 동안 영국 애들이 홍콩을 갖다가 일궜다 보시면 돼요. 그 기억을 똑같이 받았던 애들은 어떻게? 지금 홍콩 시민들이에요. 중국의 이데올리 얘기하고 이게 안 맞는 거지. 민주주의 제도하고 사회주의가 안 맞는 거지. 당연히 트러블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해결책이요?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중국 애들이 홍콩, 그래, 너네들 자체 이렇게 허락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뉴스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협상을 하든, 누군가가 진압을 하든, 이런 방법밖에 없겠죠. 요 상황이 조차지라는 단어가 지금 홍콩을 보는 모습이에요. 얘들이 훗날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하잖아. 몇 년 가져가겠다는 얘기야? 99년 가져가겠다. 이게 조차지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일본의 일정 부분을 조차지를 99년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 동등해지잖아, 그러면. 그치? 근데 일본은 없고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불평등이라는 거지. 쌍방간에 가져가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 그 다음 두 번째 가겠습니다. 연해해안 측량권이에요. 우리는 반도 국가다 보니까 삼면이 바다야. 여기 수심의 높이, 넘낮이, 우리 군사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거기에 나타나는 특산물들, 군사적인 정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해안 측량권을 가져. 그럼 우리도 일본과 가면 되는 거잖아. 이거 없어. 우리도 없어. 이것도 없어. 일본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거야. 우리의 해안에 대한 정보를 다 가져가겠다는 거야. 그럼 결정타가 뭐죠? 치해법권이죠.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부산 앞바다에, 원산 앞바다에, 인천 앞바다에 와가지고 뭐 하겠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우리나라 법을 따르지 않고 지네 법을 따르겠다는 거야. 자치법을 지네 법을 따르겠다는 거야. 이건 치해법권이에요. 오늘날의 치해법권은 대통령과 외교관에밖에 주어지는 않는 특권 중에 특권이야. 근데 일본 상인이 일본 여행객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을 해쳤다, 때렸다, 일본 법을 따르겠다는 거야. 치해법권 지역 인정받겠다는 거죠. 불평등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불평등입니다. 이유는 1858년에 맺었던 영국과 일본의 조약을 똑같이 모방해서 지네들이 당한 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당했습니다. 세 번째, 부산, 원산, 인천이 순차적이라는 말을 밑줄 그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여기 뭐 경찰 시험 준비해 오신 분들 있나요? 혹시? 경찰 준비하신 분 있어요? 네, 알았어요.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할 때 경찰 기출이라고 하면 꼭 잡아주셔야 되고, 네. 어떤 문제가 경찰 패턴인지 또 얘기를 할 거니까 그때그때 거기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경찰 문제 이런 게 나왔죠. 강화도 조약 때 부산, 원산, 인천이 순차적으로 지금 개항됐다고 적어놨잖아요. 그리고 동일한 날짜에 1876년에 모두 개항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야. 그게 경찰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즉 다르게 표현하면 경찰 시험 문제는 약간 좀 속된 말로 하면 문제가 좀 조잡스러워. 그러니까 우리 일반직은 좀 대범하게 출제가 돼. 사료 던져주고 이 시대적 배경 뭐 같아? 이때 왕 누구 같아? 이거 심플하게 골라내는 것들이 보통 일반직 문제들이에요. 보통 국가직, 지방직. 경찰 문제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디테일까지 다 잡아드릴 테니까 경찰을 듣지 않는 수업 정도 같이 잡아주셔야 돼요. 자, 다시 갑니다. 연도 외워야 됩니다. 76년, 80년, 83 순차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강화도 조약 결과 1883년에 개항된 도시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럼 어디를 물어보는 거야? 인천을 물어보는 거야. 또 바로 이렇게 부산을 얘기해볼까요? 1876년에 개항된 도시에 대한 설명이 관련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를 얼마인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일단 잡으시기 바랍니다. 76년, 80년, 83년. 일반적으로 어떻게 순차적, 동시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개항했던 사실을 같이 잡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청해 종주권을 부인했다. 종주권을 거꾸로 읽으면요. 주종관계야. 우리 동양 봉건주의 국가는 주종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은 청나라거든. 우리가 종의 관계였다는 뜻이. 이게 250년 동안 지속되고 있었다는 거야. 청나라와 우리나라 관계. 근데 일본 애들이 고맙게도 어떻게 해요? 야, 앞으로 니네 주종관계 아니야. 끝났어. 고마운 얘기 같으지. 근데 이면의 숨은 뜻은요. 일본 애들이 청을 배제하고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요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존심 세워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일본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청을 배제하고 일본의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종주권을 부인했다. 이런 뜻이 돼요. 오른쪽 가겠습니다. 조일, 수호, 조규, 부록 갑니다. 자, 부록의 부자에만 빨간색으로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부자에다가. 지금 암기사항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부자에. 76년 7월인가 하실 거고요.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가 유통됐다. 일본의 일자에 동그라미 쳐보시고, 예. 화폐에 하에 동그라미 쳐보시죠. 하에. 자, 표시하셨으면 절을 한번 보시죠. 절 보시죠. 자, 절 보세요. 책 보지 마시고 한번 물어볼게요. 책 보지 마시고 한번 봐보세요. 일본의 화폐 이름이 뭐죠? 엔화죠. 우리는 원화고, 그죠? 우리나라 원화가 언제 만들어진지 모르시죠? 네, 우리나라 땡땡 원. 이거 언제 만들어진지 모르시죠? 네, 우리나라의 원은 1902년에 만들어졌고요.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필요없는 잡지식이야. 안 해도 돼, 이것은. 자, 이걸 외워야 되는데, 일본의 엔화가 언제쯤 우리나라에 사용됐을까요? 물어본다고요. 자, 그 법규, 조항이 뭐예요? 어느 조약 이후에 일본 화폐가 우리나라에 사용됐어요? 조일, 수호, 조규?
불호. 자, 지금은 이제 방금 봤으니까 생각나지. 1분 전에 봤으니까. 조일소, 조교, 불이 생각나지.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에 물어보잖아요. 학생들한테. 우리 얘나 언제 사용됐어? 일본 애들이. 오, 잠깐만요. 책 보고 올게요. 보고 와서 얘기한다고. 조일소, 조교, 불호기요. 외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처음으로 어디가 개항됐습니까? 1876년에 부산이 개항됐습니다. 그리고 엔화가 사용됐습니다. 어디에서? 조일수교, 조교, 불호에서요. 부교를 2개 잡으시면 돼요. 부산에서 엔화가 사용됐다. 무슨 조야? 불호에서. 조일수, 조교, 불호에서. 부산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부산엔 엔화가 사용됐다. 부산엔 엔화가 사용됐다. 이렇게 암기하시라고요. 애원 오시면 우리 문제 풀 때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네. 왜? 헷갈리거든요. 이거 이 시간 끝나자마자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럼 최소한도 오늘 암기상 하나 정도 외워야 되겠죠. 부산엔 부산이 70년에 개항되는데 불호에 의해서 엔화가 처음 사용됐다고 이 정도 암기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갑니다. 개항장에서 거주지역 간행이정. 부산에 개항됐잖아요. 간행이정을 심리로 잡았다. 심리는 우리 요즘 쓰는 걸로 환산한다면 4km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부산항이에요. 1876년입니다. 자, 이거 일본 배예요. 여기에 물건을 하여갑니다. 물건 팔아야 되니까 하여갑니다. 하여간 이유는 뭐야? 부산 상인들에게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부산인들에게. 일본 상인들이 거래할 수 있는 거리가 이게 심리라고요. 4km라고요. 이걸 우리 그 당시 법률용어로 간행이정인 단어를 쓴다고요. 자, 다시 한번. 일본의 상선이 부산 앞바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부산 상인들에게, 부산인들에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거리는 여기까지라고요. 부두에서 여기까지 4km까지만 일본인들이 장사할 수 있다고요. 일본인의 영업 구역이 4km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 내용이에요. 간행이정. 처음 조약을 맺기 시작했을 때는 이 정도밖에 아니었다는 거지. 이해 가세요?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개항장에서 거주지역을 사방 심리 4km 정도를 했다. 그런데 다시 두 번째로 내려보세요. 박스에 한 칸 더 내려가 봐요. 조일, 수호, 조규, 속약의 밑줄 그어봐요. 속의 동그라미 쳐. 속. 이게 82년이야. 그럼 76년 7월에서 82년 몇 년 지난 거지? 약 한 6년? 6년 지났죠. 자,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부산, 원산, 인천항에 일본인 이정을 50리, 그 다음 2년 후에 100년 올렸어요. 자, 조일소, 조규, 속약이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 50리, 그 다음에 다시 100리까지 늘렸다고 해요. 6년이 지났어요. 네, 6년 이후에 속약 때는 50리, 100리까지 늘어났다고요. 자, 봐봐요. 10리까지는 봐봐요. 10리를 벗어나면 일본 상인이 직접 거래할 수 없잖아. 봐요. 일본에서 하역된 일본 상인과 부산 상인이 이때까지는 공존한다고, 일본 물건을 판매할 때 공존하고 있다고. 대신에 속약이 올 때는 또는 50리, 100리로 늘어갈 때는 일본 상인과 공존하지 않아요. 일본인들이 독점한다는 얘기야. 부산시장, 원산시장, 인천시장 전체를 일본 상인들이 독점해버린다는 거지. 이해 가셨어요? 초기 상황, 불혹 상황까지는 부산, 원산, 인천 상인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장사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고. 그러나 6년 뒤에 속약에는 완전히 일본 독점 시장이 된다고요. 우리 입장이 어떻게? 76년에 비해서 6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 속았네. 일본에 대한 속았네. 속약입니다. 속약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속약에는 50리에서 100리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어려운 문제 나옵니다. 국회 사무처, 뭐 법원직 이런 데 어려운 문제 나오는 거니까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다시 원위치. 자유여행권을 확보했다. 일본 외교관의 자유로운 국내 여행이 허용되었다. 그 다음에 조일무역 규칙법입니다. 양곡의 무제한 유출.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양곡의 무제한 유출. 양곡의 무제한 유출. 우리가 자급자족이 안 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애들이 요구해서 양곡이 무제한으로, 즉 쌀입니다. 우리 조선에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쌀 수출한 거 어딘 줄 아세요? 우리 조선의 쌀 80%가 이 동네에서 일본으로 빠져나갔어요. 인천입니다. 인천입니다. 전국의 모든 쌀이 인천으로 다 모였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쌀 도매하시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인천에 와서 쌀을 지금도 그 유적지가 남아있습니다.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일본은 수출한 상품에 무관세 밑줄 그었습니다. 무관세 밑줄. 무관세 체크됐죠? 그 다음 밑에 무항세도 밑줄 그었습니다. 무관세, 무항세. 규칙에 갑니다, 이제. 조일석의 규칙입니다. 무관세, 무항세. 자, 봐봐요. 물건이 하역되면 당연히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관세 받아야 되는 거고요. 배를 접안시켰다면 우리 항구를 이용하는 건 뭐야 돼요? 항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지 못해 우리가요. 왜요? 우리 힘도 없고 무지해요. 받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왜? 항구를 한 번도 개항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럼 항구를 개항한다는 게 단순하게 항구에 배가 들어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행정적인 부분과 세금 관련된 모든 부분이 구비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개항된 도시는 어떻게? 행정에 관련된 부분과 국제법을 굉장히 빨리 수용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도시는 빨리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의공문을 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받지 못했다고. 그럼 우리 관세 부분을 시험에 독점적으로 시험에 문제 나온다 이거 봐야 돼. 그럼 우리가 언제부터 관세를 받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언제부터 받아요? 80. 자, 갑니다. 1882년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습니다. 수호라는 부분은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지킬 숫자, 지킬 호자예요. 국방 문제예요. 국방 문제도 같이 조약을 맺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 통상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마찬가지죠. 국방에 관련된 부분이죠. 조선과 미국이 통상 조약을 맺었다. 이때 보세요. 이때 우리가 처음으로 미국과 조약을 맺으면서 관세를 받게 돼요. 관세를 10% 미만을 받게 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떤 품목에 대해서, 일반 품목에 대해서. 대신에 우리 또 살다 보면 사치품이라는 게 또 발생하잖아요. 비싼 것들 있잖아. 명품들. 이것 30% 미만을 받는 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미국으로부터 많지는 않지만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다고. 사실을 알게 됐다고. 이걸 축지하게 됐다고 우리가. 그리고 봐. 1883년에 일본 애들이 다시 우리하고 조약을 또 맺게 돼요. 이때 우리가 처음으로 뭐야? 일본 애들부터 이제 관세를 받기 시작한다고. 관세를 받기 시작한다고. 왜요? 학습 효과야. 이게 학습 효과예요. 이게 학습 효과예요. 다시 가봅니다. 1900 좀 심하여요. 1920년 초가 되면 우리나라의 조만시설을 중심으로 물산 장려 운동이 펼쳐져요. 22년, 23년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요. 평양을 중심으로. 왜? 이유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관세, 철폐, 조짐이 보여요.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관세를 철폐되면 우리 상품과 일본 상품이 경쟁해서 우리가 뒤질 수밖에 없어. 좋은 상품 싸게 팔아. 관세 안 내니까. 우리는요, 비싸지지. 그래서 우리 물산 장려 운동이 요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만들었던 관세를 철폐하려는 운동 때문에 물산 장려 운동이 원인 중에 하나에다 잡으셔야 돼요. 전체적인 맥락을 잡게 되면 훨씬 더 쉬워져요. 달락달락 순서만 외워버리면 재미없을 수도 있고 어려운 공부도 될 수도 있어요. 다시 우리 교재로 갑니다. 조일수, 조규, 소약 보겠습니다.
자, 일모군란 실패 후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산, 원산, 인천항에 간행이정을 50리로 하고 그다음 2년 후에는 다시 100리로 하기로 했습니다. 속약입니다. 속약이 50리, 100리, 속았다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간행이정을 50리, 100리로. 네, 개정된 한일 통상장정입니다. 개정에 밑줄 그었습니다. 통상장정을 개정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수입세 선박세를 10%로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봐봐요. 그 밑에 조미수호 통상조약 있지. 제일 밑에 하단부에.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조일수호 조기 속약과 개정된 한일 통상장정 사이에 살짝 이렇게 집어넣어봐. 이렇게. 조미수호 통상 여기 살짝 집어넣어. 이게 1882년. 요게 돼야 그 다음 걸 설명이 쉬워지니까. 네. 앞부분에다가 이 박스 앞부분에 이렇게 있다면 요 사이에 집어넣으라고. 조미수호 통상조약 82년 적어놓으라고. 이렇게. 자, 조미 미국과 82년에 그 다음 83년 개정된 통상장정갑니다. 수입세 선박세 10%를 규정했다. 아까 얘기했잖아. 미국과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나 항세를 받게 되던 사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됐다고. 이걸 받게 됐다고. 83년에. 그 다음에 반공령 실시지 사전 예고를 하기로 했다. 1개월 전까지. 1개월 전이라는 것은 우리 관찰사들이, 지방관들이 명령할 수 있어요. 반공령. 우리 함경도의 쌀이 부족해서 수출할 수 없어요. 1개월 전에 일본 영사관에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일본 영사당이 통제해야 되는 거고, 개항된 도시 있죠. 인천이면 인천, 부산이면 부산에 있는 쌀을 수출하는 일본 업자에게까지 걸리는 시간이 1개월이야. 영사관에 통보하는 기간이 1개월이 아니야. 그걸 나중에 일본이 트집을 잡아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변상을 해줬어. 왜? 일본에 수출하는 그 일본인이 한 달 이후에 도달했다는 거야. 그 공문이. 우리에게 손해배상을 받아서 일본에게 또 우리가 배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배상하려 했더니 뭐가 없어? 돈이 없어. 어떻게 해서? 만주가 돈 빌려다가 다시 일본에 배상했어. 우리 아픈 역사들입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반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전개될 겁니다. 네. 친일 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겁니다. 세 번째군요. 최혜국대우 별표 하나 하시겠습니다. 최혜국대우를 말장난 많이 칩니다. 자, 봐보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일본과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었죠. 이거 누가 소개한 거예요? 이 소개팅 주선한 사람이 누구예요? 청나라입니다. 청나라가 미국을 소개한 이유는요, 우리 아직 살아있어. 동양의 패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쇼죠, 이게. 자, 조미수호 통상조약 때 미국이 우리에게 가져간 게 뭐예요? 최혜국대우를 가져갔어요. 최혜국대우란 앞에 어떤 나라가 맺은 조약이 있어. 이 조약에 가장 좋은 베스트 조약을 자기에게도 적용시켜달라고 하는 게 이게 최혜국대우예요. 해양에서, 수출에서, 무역에서 모든 부분에 가장 좋은 부분을 꼭같이 적용하려고. 이전에 맺어진 조약이 뭐죠? 아까 그러면? 아까 방금 맺었던 1876년에 강화도 조약 때 일본에 가져간 거 있지. 가장 불평등한 조약이잖아. 이 불평등한 조약을 미국에 어떻게 우리에도 적용시켜 주세요. 이렇게 요구했다고. 일본과 맺은 조약, 미국과 거의 똑같이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다. 그리고 난 다음에 83년에 다시 개정되지. 일본과 애들하고. 일본이도 뭐라고 그래? 야, 니네 작년에 1년 전이잖아. 야, 니네 미국과 조약 맺었더라? 우리 조약 때 맺었던 빠진 거 있잖아. 니네 미국과 맺은 새로운 거 있잖아. 이거 우리한테 같이 적용시켜줘. 그래서 일본은 1883년에 우리나라의 최혜국대우를 가져가요. 불평등이죠. 기억 잘 하셔야 돼요. 함정 엄청나게 많이 봐. 최혜국대우는 1876년 강화조약 때 맺은 게 아니라고, 일본 애들이. 미국과 우리가 맺고 난 다음에 미국이 일본과 그대로 똑같이 가져가서 베스트 거 가져가였어. 빠진 거 지금 추가했어. 미국 애들이 필요한 거. 1년 뒤에 일본이 어떻게 다시 야, 니네 미국 거 있잖아. 그거 우리 같이 줘. 이게 최혜국대우라고. 함정 엄청나게 팝니다. 최혜국대우 꼭 잡아야 돼요. 최혜국대우. 다시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적으로 합니다.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도입했다. 미국과의 수교를 주장했다. 청이 조선에 대한 일본의 세력 확대와 러시아 남하 견제를 위해
조약을 주선했다. 청해 밑줄 그으시고 김홍지 밑줄 그으시고. 결과 거중 조정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 조항을 규정했다. 관세 밑줄 그어야 되겠죠. 관세를 규정했다. 몇 퍼센트? 빠져있는 거 적으시는데 거기다가 일반 품목 10% 이하, 사치품 30% 이하를 받는 걸로 규정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과 맺을 때 똑같이 적용을 받아서 우리가 항세를 받게 됐다. 쭉 받아오던 항세가 갑자기 20년 돼가니까 어떻게 했다? 일본 애들이 관세 철폐운동이 보이더라. 조짐이 보이더라. 이게 저항한 인사가 누구더라? 평양의 민족주의자 조마지 선생에 의해서 물산 장려운동이 펼쳐지더라. 흐름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흐름. 단순하게 1922년부터 23년까지 조마지 선생 물산 장려운동이 있어. 이렇게 해오시면 정말 재미가 없거든. 왜일까를 원인과 배경을 잡아보면 훨씬 더 재밌어지는 거지. 다시 갑니다. 영사재판권과 치해법권이죠. 그 다음에 최혜국 대우를 담은 내용의 불평등 조약이었다. 일본 애들과 맺은 조약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럼 결과 다시 질문해야 돼. 그럼 최혜국 대우를 처음 가져간 애들은 일본이에요, 미국이에요? 그렇지, 미국이지. 그 다음에요. 보빙사 파견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보빙사 파견. 보빙사 끝에 줄 83년이라 되어 있지. 83년 밑줄고. 그 다음에 조미소 통성제약은 몇 년이에요? 82년. 자,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미국에 외교 관계를 맺어서 미국에 갈 수 있지. 그리고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미국 가면 어떻게 해?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양 나라간에 서로 간에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그럼 보빙사 파견하는 것은 미국에 실찰단을 가는 거야. 미국의 산업 시찰을 가기 위한 것들이에요. 근데 시찰단을 갔는데 안전한 기각거리 안 된다면 못 보낸다는 얘기지. 그죠? 수교를 맺어야 되는 거잖아. 수교 이후에 보빙사가 파견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세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떻게 해? 보빙사 파견 이후에 우리는 조미소 통상 조약을 맺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애원의 내용이 아니잖아. 나라와 나라 간에 조약이 맺어져야만이 나의 신변이 안전이 보장된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외교관이 간다고. 그게 보빙사라고. 이해 가셨어요? 무슨 말이? 애원의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야. 수교 이후에 내 외교관 신분이 안정되고 난 다음에 다시 갈 수 있다. 이게 보빙사. 82년 조미소, 83년 보빙사. 이렇게 잡으시라고. 다시요. 민현익을 정권대사라 했다. 고정임금의 처남이야. 21살짜리가 나이 30, 40대 신분 데리고 가. 민영익에게. 민영익이 따라갔다. 정권대사로 따라갔다. 따라가신 분 홍영식, 서강범. 홍영식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우정국을 개국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홍영식. 살짝 미수 땡겨. 우정국 적어놔. 우정국. 서강범은 서재필의 친척. 서재필과 친척관계, 서강범. 이런 인사들이, 계합파 인사들이 거의 따라갔다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빙사는 꼭 우리나라 사람만 간 게 아니에요. 중국 사람도 한 명 가고 일본 사람도 수명이나 갔어요. 같이 따라갔어요. 네. 그 다음에요. 공사기원 1880년 박정향을 밑줄 그어야 되겠네요. 박정향이 공사로 파견되었고 미국은 투투공사를 초대공사로 보냈습니다. 네. 자, 이때 고종이 한 거 한번 볼까요? 고종은 워싱턴 예교가에 거기에 2층짜리 건물을 매입해요. 비자금을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 예교관 박정향을 여기 직접 파견해요. 예일까요? 시험에 이미 기출됐죠. 예일까요? 물어봐요. 박정향을 파견한 이유를 물어봐요. 건물을 매입하고. 이유는 우리 힘이 국력이 부족하다 보니 서양의 여러 예교 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독립을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고종의 생각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건물을 직접 어려운 경기 사정 안 좋은 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매입하고 박정향을 예교관으로 파견했다. 그리고 우리 1910년에 나라가 빼앗기지. 그죠? 나라가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일본 애들이 어떻게 해요? 이 건물을 매입을 해요. 우리나라 예교 건물을 매입해요. 그 금액이, 계약 금액이, 매매 금액이 1원. 강제로 뺏었다는 얘기 듣기 싫으니까 1원 주고 매입했다고. 일본 애들이요. 어때요? 기분 좋아져요? 되게 기분 나쁘기 시작하죠. 그리고 훗날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이 건물이 개인이 소유하는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해. 그리고 다시 그 당시에 형태로 리모델링 다시 해서 다시 전시하고 그다음에 워싱턴에 우리가 여행 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시설을 다시 그 세팅 그대로 꼭 같이 해놨어. 혹시 여러분 모르지 훗날 여러분들이
워싱턴에 놀러 가는 일이 있다면 이거 한번 보고 와야 돼. 예전 박정양이 공사를 했던 외교관 건물도 한 번씩 본다면 좋은 공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른 나라의 조약 체결 보겠습니다. 이건 한 6, 7년 전에 한번 나온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외울까요? 순서만 외우면 돼요. 미, 영, 독, 너, 푸 순서다. 미, 영, 독, 너, 푸 순서대로 서양입니다. 가장 먼저 맺은 나라는 물론 일본일 거고요. 서양과 맺은 나라가 순서로 가면 미, 영, 동, 너, 푸 순서로 갔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